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장 ESG 경영연구소 김동수 소장입니다. 오늘 장윤재 법무법인 세종전문위원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는데요. 그러면 발제자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세종의 장윤재 박사입니다. 네, 저희 존경하는 우리 ES업계 선배님들 김동수 소장님 그리고 김도영 박사님, 윤용희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제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견을 주장하기보다 저희 김도영 위원님과 윤용희 변호사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먼저 그 기반이 되는 규제들을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규제들을 통해서 우리 서울의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기회를 논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발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ES 규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 이 규제 동향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ES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 ESG 시장의 룰을 만들어 나가는 규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ESG 각 영역의 규제가 강화되는 동향이 있을 것인데요. 먼저 이 ESG 룰을 세팅하는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부터 ESG 투자가 등장을 하면서 2010년대 후반 그리고 2020년대 초반에서 ESG 투자와 ESG 경영이 급속하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양한 사태가 일어나는데요. 일단 ESG 경영이 확대도 되었지만 그린워싱이나 위험의 외주와 같은 ESG 경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도 일어났고, ESG 투자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 관련된 규제도 집중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또한 그 규제의 집행도 강화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서 ESG 규제는 ESG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보 공시의 의무화,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나타났고, 또한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친환경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EU의 텍소노미,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텍소노미가 규정이 되고 있고요. ESG 평가 기관까지 규제하는 다양한 ESG 금융 관련 규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ESG 공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대 초반에 이러한 규제들이 입법이 되고 발의가 되면서 점점 2025년대로 갈수록 이러한 상황들이 강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마침 여기 김도영 센터장님께서 오신 화우에서 정리한 매일경제신문사 실전 ES 경영에 나오는 책의 내용을 제가 재구성한 것인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2022년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이 발표가 되고 합의가 되었으며 2023년을 거쳐서 2025년 이후에 본격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나 공급망 실사, 금융 관련된 사항들은 보통 상장회사나 금융기관에 보통 적용이 되는 것일 겁니다. 저희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발전 방안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이 오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식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좋은 토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실제 ESG, 각각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입법과 규제가 강화되는 동향을 살짝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지속가능성 위기에 따라서 유럽발의 다방면의 규제 강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외 국가에서도 다양하게 ESG 관련된 규제 집행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EU 그린딜에 대해서 제안이 된 후에 계속적으로 EU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입법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2023년까지 봤을 때 약 50개의 입법 패키지가 제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 쓰지 않았지만 사회나 환경도, 사회나 지배구조도 마찬가지로 입법 동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지속가능성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공급망 실사를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도 EU에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EU 공급망 실사도 발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상장기업 그리고 상장금융기관의 ESG 관련된 그린워싱을 잡아내기 위해서 2019년에 ESTF를 만들었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돼서 집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2022년 이전의 사건들이랑 2022년 이후에 집행된 사건들이 거의 대등할 정도로
2022년도에 그 집행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특히나 금융기관들은 상장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투자 자산군을 가지고 중소기업에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유의할 때 중소기업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보시는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정리해 놓은 부분인데요. 국내 ESG 관련 공시와 정보공개 제도 동향에 대해서 국내 제도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행해졌으나 앞으로 의무 공시가 될 예정이고요. 금융기관의 ESG 공시에 대해서는 올해 ESG 펀드 공시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역시 계속적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2026년부터는 그 의무가 강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26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 기업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 의무는 코스피 상장 기업에 대한 것이지만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 핵심 원칙과 이에 대한 적용은 상장 기업의 중소기업들 그리고 상장하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각 기업의 경영 환경에 맞춰서 배치마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기존에 정보 공개가 되지 않았던 환경 이슈들, 예를 들면 생물 다양성이나 물 관련 이슈까지 포함해서 지금 정보공개제도 개편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국내 ESG 관련 지원 제도가 그 규제보다는 지금까지 지원을 통해서 ESG를 장려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ESG 평가 기관들은 기존에는 대부분 비영리 법인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비영리 법인이 진행한다는 게 특징이었는데 ESG 평가가 단순히 금융기관의 데이터 제공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의 정도를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환경책임투자 종합 플랫폼과 환경성 평가체계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고요.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KESG 가이드라인을 발간해서 이러한 ESG 평가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에서는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도 만들었고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ESG 평가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관련된 가이던스도 마련하여 KCGS와 서스틴베스트, 한국 ESG 연구소 등의 유수의 평가기관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중소기업의 ESG 컨설팅 서비스를 정부 부처 주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ESG 금융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도 정부에선 ESG 채권 관련 가이드라인, 녹색 분류 체계와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하였고 ESG 지수도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 금융기관의 ESG 투자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에서 관련 금융 지원을 확대 계획을 예정하고 있고요. ESG 정보와 관련해서도 ESG 플랫폼을 통합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들이 ESG와 관련된 정보를 잘 확인하고 이를 벤치마크해서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제도들은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우리가 ESG를 인식하고 경영에 통합하고 앞으로 기회를 찾아 나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 동향을 통해서 저희 토론을 통해 좋은 결론을 내고 서울시의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윤재 전문위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ESG 공시와 관련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ESG 규제와 법제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시장 포괄적인 그런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장윤재 발제자님께서도 역시 토론에 참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윤영희 변호사님과 그리고 김도영 위원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장윤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ESG 법제화 규제화가 2025년 이후에 각 국가별로 도입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ESG 공시 규제의 도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 두 분께 공통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능하시면 윤영희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그 질문에 이제 그 논의를 함에 있어서 그 중소기업 분들은 특히 이제 대기업보다 리소스도 부족하시고 그러면 기존의 연구나 이런 것도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조금 뭐 배경적인 측면에서 좀 이해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보통 이제 의무 공시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금융위를 중심으로 그 법적으로 그 공시를 의무화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일지 뭐 그게 25년이냐 26년이냐 언제 뭐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가느냐 이런 논의에 좀 집중돼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근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 공시의 시점도 중요하지만 그건 사실은 그 주로 대기업 중심, 상장사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되는 거여서 그 논의도 한 축으로 중요하지만 또 다른 축이 사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서 나는 대기업이 아니지만 나에게 갑의 위치에 있는 우리 고객사가 이제 대기업이고 상장사를 한다면 그 고객사가 의무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사실 그 시스템 안에서 그 대기업이 그 제도를 fully comply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에게 그러니까 1차 벤더, 2차 벤더들에게 유사한 수준의 또는 그보다 약간의 낮은 수준이긴 하겠지만 그 유사한 정보를 공시를 요청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기초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적으로 의무 공시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타임 프레임도 굉장히 잘 파악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나에게 갑의 위치에 있는 고객사가 언제 그 프레임에 들어가느냐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동시에 나는 그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지만 내가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또는 이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내 갑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 회사가 그 규제를 잘 준수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요구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이제 예상해보고 준비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했던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대기업 프로젝트였는데 그 대기업은 일단 국내 그 의무 공시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유럽에서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중심의 의무 공시 제도를 공부하고 그걸 대응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한 축으로 또 연구하고 또 다른 축으로 고민하는 것이 그러면 그 유럽에 있는 고객사들을 잘 만족시키기 위해서 ESG 프리미엄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1차, 2차 중소 중견기업들일 텐데 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어떤 걸 요구해야 돼 맞는 것인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마 이제 세션을 들으시는 이제 중소기업 분들이 이미 뭐 그런 레터를 받으셔가지고 공시에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런 레터를 받는다고 하는데 좀 이제 두려움에 떨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맥락에서 한번 우리 회사는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바라보시는 측면도 중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도 또 이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정리를 해보면 그 지금 현재 국내에서의 ESG 공시 규제 시점이 언제인지에 현재 논의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국내 ESG 공시 규제 시점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그 공시 규제를 받고 있는 고객사가 언제 공시 규제를 적용받는지 더 나아가서 그 중소기업의 고객사의 해외, EU라든가 미국, 해외 선진국의 공시 규제 시점이 언젠지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고객사도 영향을 받고 그게 다시 우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그 전반적인 그런 현재 시장 규제 상황을 종합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대응 시에는
대기업과 같이 아주 동일한 그런 요건들을 요구하기보다는 아주 특정한 그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그런 스콥3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어떤 항목들이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 김도영 위원님 같은 질문인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발제자께서 잘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그 기업의 ESG에 있어서 이제 경영과 투자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데, 그 경영과 투자에는 이제 규제라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동의하고 이제 정리해 주신 내용에 이제 많이 이제 공감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규제에 있어서 주로 제가 막 규제 대응 관련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요. 이 규제라는 것이 ESG의 규제라는 것은 큰 틀에서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전통적인 규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국내 관련 법을 준수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ESG 공시와 관련된 규제. 세 번째는 이제 뭐 윤효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공급망 실사에 관련된 것도 규제라고 봐서 ESG 규제는 큰 틀에서 이제 전통적인 법 준수하는 규제, ESG 공시와 관련된 규제,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규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근데 중소기업들은 이제 아무래도 뭐 인력이나 어떤 시설이나 인프라 같은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요. 이게 전통적인 우리 국내 법 이런 걸 준수하는 것도 사실은 힘든 상황이고, 그런 법도 우리 국내 법을 보면 너무나 많은 잦은 이제 재개정이 일어나고 있고 법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ESG 공시라는 것이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자율적인 공시가 아니라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기업들이 공시의 내용이 뭔지, 주기가 뭔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시와 관련해서는 뭐 윤 변호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런 전반적인 그런 일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공시가 있으면 당연히 그린워싱의 문제가 이제 수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서울시 중소기업을 위해서 서울시나 뭐 정부에서 좀 뭐 다양한 어떤 지원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SG 규제라 하면 전통적인 어떤 법제도 관점에서의 어떤 규제들과 공시 관련된 규제, 또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규제들이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사실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주기를 확인해서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연결해서 그러면 질문 좀 드렸으면 합니다. 최근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원도 부족하고 또 ESG 공시에 대한 이해가 대기업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시각과 오히려 의무화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계속 지원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무화 단계에 들어갔으면 자발적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다양한 지금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부 정책 또는 서울시 입장에서 우리 서울시가 중소기업 ESG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려면 어떤 정책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으면 합니다. 질문은 세 분께 모두 다 드리는 동일한 질문이고요. 혹시 발표 먼저 가능하신 분 있으면 토론 먼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사실은 제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설익은 제안과 답변할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제가 주로 대기업들 자문이긴 하지만 자문하고 논의하면서 또 정부 측 이제 또 정책 조언을 해드리면서 이제 느꼈던 배경 하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서서 플랫폼을 만들고 뭐 교육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뭐 건당 얼마 작은 돈만 내면 뭐 상당한 가치의 교육 자료를 주고 막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의미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의 효용 가치가 있는 시점은 굉장히 초기이고, 그리고 그것들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나 목표는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식 제고, 중소기업 CEO분들이나 임직원분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게 정말 중요하고 움직여야 되겠네, 그런 정도로 뭔가
동기를 유발하고 교육하고 저변을 확대하고 그런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 정말 오늘 논의하는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 역량을 정말 캐파시티를 올리고 공시하기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움직이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그런 노력들이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들었던 이제 고민들이나 이제 생각들은 결국은 뭐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로펌에서 변호사들이 아무리 이제 공부 열심히 하려고 논문 읽고 그래도 실력이 잘 안 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받고 혼나가면서 일하면서 사실 실력이 는다는 거와 비슷한 건데 우리 중소기업분들도 실제로 본인의 이제 갑에 아까 이렇게 갑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갑에 해당하는 그 사적 그 규제, 사적 규제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공급망 그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본인들의 갑에 해당하는 대기업 또는 뭐 그게 중소 중견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 실제로 그 니즈에 맞춰서 내가 선제적으로 노력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지금 공시가 자율공시기 때문에 꼭 안 해도 되는 거긴 하지만 내가 이런 추가적인 뭐 CO2 관련된 탄소 관련된 정보를 주면 경쟁사에 비해서 우리 값을 더 만족시킬 수 있고 그러면 뭔가 내 제품이 더 많이 팔리고 뭔가 효용이 더 생기고 이런 식의 정말 상황이 된다면 기업들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결국은 정부가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중소기업의 ESG를 인커리지하자는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미 언급이 돼 있었는데 중소기업이 속해 있는 그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보통 대기업이겠죠. 그 대기업을 활용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대기업이 나서서 뭔가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하는 그 메커니즘을 좀 더 깊게, 좀 더 계속 가져가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갑이 요청을 해서 사실 움직이지 아무리 정부가 이런 게 좋은 거 있다라고 알려줘도 사실은 뭐 그게 나한테 so what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이미 있는 그 사적 규제의 틀 또는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의 그 중소기업이 속해 있는 갑의 위치에 해당하는 주로 대기업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고 체크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서로 영향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정부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저는 뭐 이게 서울시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어차피 대기업들은 지금 제 경험상 한 적어도 2년에서 한 4년 정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역량들이 많이 이제 올라온 상황이어서 사실은 작은 컨설팅 조직 비슷한 것들을 운영하는 대기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또 그렇게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 도와주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그 대기업 자체의 능력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의 ESG 리스크가 프리한 그런 기업들이 ESG 프리미엄을 갖게 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대기업이 밑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을 잘 케어하고 도와주고 뭐 형으로서 동생을 이끌어가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밑에를 착한 일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자체의 역량을 기르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특수하게 공정거래법이나 상생법 이런 것들에서 그게 상생을 하면 또 이제 규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부가 좀 지혜롭게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향성이 저는 제일 실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평소에 좀 해봤습니다. 네, 그 말씀 좀 간단히 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그 중소기업들의 ESG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육 지원이라든가 작은 금액의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과 같은 사업들이 다수 이렇게 생겨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고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동기 유발이라든가 인식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는 이러한 그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급망 ESG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ESG 역량들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보시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런 정책들이 대기업이 그런 중소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 오히려 중소기업을 타겟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유인 정책
같은 것들이 보다 좀 더 다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그 장윤재 전문위원님과 혹시 김도영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뭐 윤용 변호사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공감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예전부터 늘 일관되게 이게 기업에 있어서 업종과 규모와 지역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서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뭐 서울시는 제가 알기로 제조업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IT나 이런 업종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조업이랑 예를 들면 IT랑 뭐 어떤 그런 그 업종에 따라서요. ESG 경영이나 투자에 있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를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원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달라질 것이고요. 뭐 규모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기업, 뭐 중기업, 중소기업 다를 것이고 지역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서울시랑 뭐 경기도 저 지역에 이제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따라서도요. ESG에 대한 그 지원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서울시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그 서울시나 특히 서울시가 이 우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어떤 그 정확하게 이 니즈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너무나도 뭐 일관되고 좀 많이 하던 그런 뭐 컨설팅이라든지 내용의 어떤 지원뿐만 아니라 진짜 실제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춤형 지원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업종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규모 고려 부분은 아마 윤영희 변호사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원청과 1차 티어 1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규모의 티어 1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3, 4년간 이런 공급망 ESG가 논의가 되면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관심이 많이 증가했고 영향들도 커져 보이는데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 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어떤 중소기업을 타겟할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업종 특성이 고려가 돼서 정책 지원이 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 장윤재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세요? 네, 두 분께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크게 뭐 다른 의견이 있다거나 한 건 아니고요. 아마 조금 더 그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유희 변호사님과 김도영 센터장님 하신 말씀에 모두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 사실 이 소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다는 윤유희 변호사님 말에 되게 깊이 동감을 한 게 아마 김도영 센터장님, 윤유희 변호사님 두 분 다 이제 법학을 하셔서 보셨겠지만 그 처음에 이제 법이 어떤 기능을 하냐라고 할 때 그 국가가 부모님처럼 아이를 돌봐주는 국민을 돌봐주는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랄 때 룰을 정해주는 기능을 하느냐 법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보통 했습니다. ESG도 관련돼서 그 항상 예전에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프라이빗하게 각자의 그 인센티브를 통해서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규제로 강화되는 동향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한 근 몇 년 동안 그 ESG 평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옛날에 거래소에서 ESG 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고 우수 기업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랬었는데 그때 ESG 경영이라는 말을 하고 이제 ESG에 참가하는 기업이 전체 상장 기업을 평가하면은 그 중에 한 10%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규제가 활성화되면서 거의 한 7, 80%의 기업이 ESG 평가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사적인 인센티브와 그 공적인 의무를 줄 때 있어서 그 반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해외 규제가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가려면 더 이상 이제 인센티브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중소기업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해외 규제도 결국 상장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비상장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밸류체인에 있는 대기업들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에 따른 인센티브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됨이 이제 김도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옛날에 ESG 관련된 움직임들이 대부분 제조업 기반의 평가 모델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기업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좀 와닿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평가 모델이다 보니까 되게 인력이나 조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비용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발전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맞는 그러한 컨설팅과 지원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그 세 분 다 그 맞춤형 지원이 만약에 지원이 있다면 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시는 것 같고 여전히 어떤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 사업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ESG가 규제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밸런스를 잡아가야 되는데 이런 밸런스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한 지원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이 이런 중소기업들이 ESG를 할 때 오히려 도와줘서 잘하는 기업들이 앞서갈 수 있도록 이제 제도화 시켜주는 그런 툴들도 필요해서 그런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들이 정책해야 될 역할이라는 의견에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서 다른 질문 한번 드려봤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ESG 공시인데 이런 ESG 공시들이 계속 강조가 되면서 ESG 공시가 공시된 내용이 과도하게 커뮤니케이션 되면서 이런 그린워싱과 같은 그런 논란들도 최근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윤영희 변호사님께 한번 질문 드렸으면 합니다. 이런 ESG 공시가 강조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도하게 ESG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린워싱에 대한 그런 논란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그린워싱에 대한 논란의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이 ESG 공시를 할 때 이런 그린워싱과 관련된 논란을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린워싱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말씀을 그래도 드려보면 일단 그린워싱이라는 말 자체는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법전에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나와 있는 아니고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거의 통용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린이 아닌데 이제 그린인 것처럼 뭐 이제 표시하는 또는 광고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일컫는 것일 텐데 그린워싱의 모습을 저는 이제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좀 혼용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린워싱은 크게 두 가지 시장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정거래법에서는 그걸 관련 시장을 표현하는데 일단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의 중소기업을 생각해 보면 A라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파는 이제 물건이 있겠죠. 뭐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텐데 그 제품과 관련해서 이제 제품 또는 서비스 시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될 거고요. 될 거고 또 하나 이제 그 기업이 예를 들면 뭐 상장했다거나 아니면 상장을 앞두고 있다면 이제 돈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제 흘러가는 자본 시장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시장에서 다 지금 그린워싱이 문제가 될 텐데요. 첫 번째 일단 제품 시장이라고 해보죠. 제품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제품 시장에서는 당연히 한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제품의 ESG의 퍼포먼스를 강조하고 싶고, 그러니까 블러핑하고 싶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숨기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할 테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하면 특히 이제 제품에 쓰는 표시라든지 아니면 그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뭐 언론 광고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정보가 거기에 표시 광고된다거나 아니면 응당 표시해야 될 표시 광고를 누락하면 이제 그린워싱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모습이고요. 그 모습에서는 뭐 한국만 얘기하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이제 규제기관이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제 관할하는 표시광고법이라는 이제 그 규제 법령이 있고요. 법령이 있고 또 하나 좀 더 약간 특별법이랄까 좀 더 구체화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환경기술산업법 지원법이 또 이제 관련된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이 있고 물론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표시광고법과 그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법 사이의 우열관계나 이런 논의들도 있는데 그건 변론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 포함해서 많은 이제 그 수험자들이 그 법령의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지 않다 그래서 많이 이제 그 정부 측이 얘기를 해서 지금 공정위 측에서도 약간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그린워싱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고 환경부 사이트에서도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신경 써야 되는 규제 하나의 운동장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본시장 부분입니다. 자본시장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자본시장 관련해서 회사의 ESG 퍼포먼스가 잘못된 정보가 나가면 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분명히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그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도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G 정보가 의무 공시가 아니지만 현재 이제 대한민국 규제 체계는
공시할지 말지는 기업의 마음이다. 뭐 그거는 뭐 안 한다고 혼내지 않겠다. 다만 규제하기로 마음 먹어서 잘 공시했다면 그 공시 내용은 사실과 같아야 한다는 거죠. 거기 만약 불성실 공시가 개입되면 자본시장법과 그 밑에 있는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한국에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고 다만 이제 제가 물론 최근까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기존의 정부의 기조는 지금 이제 의무 공시가 아니고 자율 공시에 불과한데 열심히 해보려고 공시한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일부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 또 처벌하기 시작하면 누가 자율 공시하겠느냐. 그래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단 의무 공시로 가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그런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그린워싱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인커리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런 제품 서비스 시장이라는 쪽에서도 그린워싱의 리스크가 있고 자본시장 쪽에서도 그린워싱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면 뭐 저희 대기업 이름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대기업이 두세 번 적어도 그 시민단체 쪽에서 그 제품 서비스 시장에서 그 제품의 표시 광고가 그린워싱에 해당한다 해서 공정위에 실제로 신고를 했죠. 신고해가지고 한참 조사를 거쳐서 물론 다행히 이제 무혐의로 끝난 케이스들이긴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다 보면은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럼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제 논의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래도 기업들을 만났을 때 쉽게 드리는 제언 중에 하나는 결국은 회사에서 생성되는 ESG 관련된 정보의 컨트롤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아마 ESG 정보와 관련해서 그 친환경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마케팅 관련해서 하면 마케팅 팀장이 오케이 하면 그런 정보가 나갔을 것이고 IR 보고서에 그런 게 나간다 그러면 IR 팀장이 사인하면 나갔을 텐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이제는 문직에 해당하는 파이널 게이트 키퍼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물론 일개 팀의 팀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핵심 임원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모든 그런 외부로 나가는 ESG 정보 그게 제품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든 그 자본시장에서 나가는 것이든 그런 ESG와 관련된 정보가 우리 회사 것으로 표시 광고 형식으로든 공시 형식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읽어보고 사인했을 때 정보가 나갈 수 있게 그 문지기를 꼭 정해라. 그것만 정해도 상당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봤을 때 모든 정보들 다 볼 거기 때문에 계속 그런 데이터와 체크 앤 밸런스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데이터들이 쌓일 것이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애매하면 내부의 법무나 컴플라이언스 팀의 자문을 구할 것이고 그것도 애매하면 외부 로펌에 또 자문을 구할 테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사람만 만들어도 ESG와 관련된 그린워싱 리스크를 조금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는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제언 정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그 ESG 워싱은 제품 서비스 시장과 자본 시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제품 서비스 시장은 주로 이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거, 자본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과도하거나 또는 누락됨이 있으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처벌 규정이 있는데 다만 이러한 ESG 공시 행위에 있어서 이런 처벌 기준을 적용을 할 때 이런 적극적으로 ESG 공시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처벌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가이드라인과 같은 형태로 지금 시장에 다양한 그런 디렉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흥미로운 그 팁 중에 하나는 그 ESG 공시 자체를 아마 윤영희 변호사님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로 일컬어지는 이런 것들 외에도 기업에서 ESG 정보를 생성해서 외부로 나가는 이런 모든 일련의 정보들이 모두 ESG 공시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약간만 클래리파이 하자면 사실은 ESG 공시는 아까 말씀 우리가 의무 공시, 자율 공시 할 때 이루어지는 이제 SR 보고서 또 나중에 사업 보고서 어떤 형식이든 그 협의에 이제 공시로 한정해서 보통 보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리스크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협의에 ESG 공시를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거 관련해서는 아까 주로 문제였던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규정에 처벌 이슈가 있을 거고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학설상 논의 중에 뭐냐면 그런 SR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공시 내용도 그러니까 공정위가 관할하는 표시광고법에서 얘기하는 표시 광고 중에 표시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거기에도 포함된다. 그럼 그건 사실 엄밀히 시민단체에서 그걸 가지고 공정위 가가지고 이거 얘네가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도 위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시거든요.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현재 지금 선례는 없지만 예스라고 보는 교수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회사에서 신경 써야 되는 ESG 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SR 보고서 나가는 정보뿐만 아니라 제품의 표시 또는 홈페이지 광고, 브로셔 광고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ESG 리스크, 그러니까 그린워싱 리스크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가 ESG 공시라고 하면 SR 보고서만 이렇게 계속 집중해서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기업이 생산하는 다양한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그린워싱 관점에서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결국 이러한 정보들이 여러 그 사업팀에서 생산을 하고 또 릴리즈 되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게이트 키핑을 누가 할 것인지 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조언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김도영 전문위원님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저도 지금 윤용희 변호사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 발제자께서 잘 정리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ESG 공시가 좀 복잡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유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그리고 이제 지배 구조 보고서, 그리고 환경 정보 공개 내용이 보면 환경 정보 공개의 일부 내용이 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도 포함되고요. 그 세 개가 관계 법령도 다르고 허가 무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공시를 함에 있어서 세 개 다 이렇게 세 가지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다 이제 적절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전문가 정도 되면 그 공시의 정확한 어떤 내용이나 일정 같은 것들을 다 이해하고 대응을 하지만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ESG 공시라는 것이 이제 뭐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이게 널리 알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ESG 경영이나 투자의 성과나 활동을 널리 알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널리 알림에 있어서 그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게 이제 그린워싱이다. 그러니까 제가 한 언론에 공시와 그린워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경우 ESG 공시가 그렇게 좀 복잡한 측면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린워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기업들이 뭐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의 그 표시를 뭐 친환경이다, 뭐 무독성이다 이런 표시를 하면, 근데 거기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린워싱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업들이 엄청 큰 어떤 위법이나 위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모르는 사이에 그런 제품에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런 정도로 하는 것도 그린워싱에 이제 로 이제 우리가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ES 공시를 너무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좀 이렇게 뭐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고 뭐 EU나 해외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적으로 좀 대응하고 할 준비 기간을 좀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처벌에 있어서도 이제 처음부터 너무 강한 처벌보다는 좀 이렇게 주의 또 시정 조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개선의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SG 워싱에 대해서 이게 빈번하게 아주 사소하게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서 기업이 인식을 했건 인식을 하지 않았건 아주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계도기간이라고 할까? 기업들이 그 그린워싱에 대한 논란들에 대해서 적응해가고 대응해갈 수 있는 기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가 이런 그린워싱과 관련된 그런 처벌 규정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래서 단계별로 이런 규제들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도 그린워싱과 관련해서는 좀 의견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마 제가 다른 의견을 제안드리기보다는 두 분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관련해서 나가는 자료들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 RBA라고 아마 다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평가해서 그 실제로
그 공급망 실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되게 중요시하는 게 밖으로 나가는 브로셔나 뭐 보도자료, 다른 ESG 공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을 점검하는 기능이 있는지, 절차가 있는지, 인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자문을 할 때도 그러한 절차를 갖추는 것을 조금 제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이러한 부분을 갖추면 다른 대기업의 공급망 실사에 대응할 때도 도움이 된다라는 점도 중견 중소기업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김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좀 순차적으로 이러한 의무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의 그 동향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규정대로만 하면은 상장 폐지를 한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위험들이 많은데 실제로 거래소에서는 정정 공시를 하게 하고 정정 공시를 할 때도 기업이랑 협의를 해서 어떠한 부분들은 일단 정정 공시로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좀 일종의 계도나 이제 경고 또는 주의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생각들이 났었는데 그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기업이 이제 시민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아가지고 공정에 올라갔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보면 친환경이랑 단어가 한 보고서당 한 200단어 정도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친환경이 무엇이냐라는 게 너무도 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외의 텍소노미도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이라는 걸 구분하기에 만든 거기도 한데 그 말씀하셨던 대기업이 그 시민단체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 후로 그 이후에 나온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많은 대기업들이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100번, 뭐 200번씩 씁니다. 근데 해외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해외는 항상 예전부터 에코프렌들리, 인바이러먼털 프렌들리 이런 말이 한 뭐 기껏해야 제목 중에서 한 4개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근거로만 나왔었는데 그 대기업이 그 사건이 난 이후로부터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찾아봐도 제목에 한 2-3개 정도만 나오고 그 외의 기업들은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그 동향을 말씀하신 동향들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 있는 그 그린워싱에 대한 그 강력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실제 이런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그런 단계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발제자분을 포함해서 토론자분들께서도 다 공감하고 계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그런 그린워싱 사례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린워싱과 관련된 이런 논란들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러한 그런 논의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현재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것들이 케이스들이 쌓여서 조금 더 선명성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좀 정착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다들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토론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ESG 공시도 있는데요. 중소기업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조금 중소기업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옮겨갔으면 하는데요. 그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ESG를 이야기하면 결국 이제 공급망 실사법이라고 한국에는 알려져 있는 CS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와 같은 그러한 EU 공급망 실사법을 포함해서 등 이러한 다양한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논의와 이렇게 그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요. 최근 이런 공급망 실사법과 관련된 최근 논의 동향들에 대해서 한번 윤영희 변호사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공급망 실사법이 우리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김도영 위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근 공급망 실사법 논의 동향에 대해서 윤영희 변호사님께 먼저 한번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주재하시는 소장님께서 큰 그림을 말씀을 먼저 잘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공급망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특히 뭐 사실 공급망 실사법, 공급망 실사법 듣긴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난리인 건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 이제 토론을 들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공급망 실사법이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왜 과거부터 이렇게 문제가 됐고 그 법이 처음에 연성기범의 형식을 취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국내
법령으로까지 들어오는 경성기본으로 넘어가는 상황들이 됐는지 좀 흐름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제 그러면 주로 유럽에서 공공무원 실사법이 무엇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지까지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제 기억에 2013년도에 하긴 더 그 전으로 가면 96년도에 나이키 이제 아동노동 사건도 있었는데 그걸 먼저 얘기해 볼까요? 96년도에 보면은 그 파키스탄 현지의 어떤 어린이가 이제 나이키라고 써 있는 축구공을 이제 바느질하는 모습들인데 그 어린이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로 조건이 열악해 보이는 환경에서 일하는 것들이 그 언론에 비춰지면서 굉장히 나이키가 이 여론의 문매를 받았는데 그런 논의 상황에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된 게 글로벌 기업들 뭐 나이키 뭐 자라 뭐 포함한 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인 아니면 노동이 싼 국가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 서플라이 체인을 활용해서 전 세계에서 물건을 팔아서 막대한 이제 부를 가져가는데 그 사업장들을 봤더니 글로벌 기업이 있는 본사에 있는 사업장은 너무 깔끔하고 인권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 물건을 또는 부품을 만드는 디벨로핑 컨트리에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동 노동, 강제 노동이 활용되고 있더라라고 해서 굉장히 그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2000년 초반에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UN 이제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이라든지 OECD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2011년 전후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제 OECD UN의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은 자발적 참여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뭐 물론 이제 나이키 같은 좀 깨어있는 기업들은 그때 바로 정신 차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갔겠지만 돈을 신경 쓰는 기업의 속성상 안 하는 기업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EU하고 회원국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게 좀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2010년 전후의 사정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쭉 논의가 되다가 그 2011년, 14년, 15년 넘어가면서 뭐 15년에 영국의 현대 노예 방지법, 그다음에 17년도에 프랑스의 인권 실사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유럽은 잘 아시겠지만 유럽 연합이기 때문에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각 나라에서 법이 적용 대상이나 뭐 기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잘 용인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 아니 우리 통일적인 법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게 이제 2021년, 22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아까 언급해 주셨던 그러니까 CSDDD라는 디렉티브 초안이 이제 22년 제안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이제 23년 말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것이 올해 사실은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제 결국은 통과하지 않을까, 시간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유럽연합 CSDDD가 통과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제 그건 디렉티브이기 때문에 디렉티브는 기본적으로 각 이제 멤버십 스테이트,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프랑스 같은 국가가 그 디렉티브에 따라서 2년 내에 국내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2024년 상반기에 그 디렉티브가 통과했다 그러면 25년, 26년 상반기까지 이제 유럽에 있는 멤버십 국가들이 대부분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유사한 법들을 다 이제 도입해야 되는 이제 상황들이 될 거고. 그럼 이제 그 법령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유럽에 있는 대기업 또는 유럽에 상당한 수출을 하는 외국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 그리고 자회사 그리고 그 기업이 컨트롤하는 1차 벤더 같은 공급망에서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해서 인권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꼭 실사해라. 듀 딜리전스를 하는 것이고 실사했을 때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하고 실제로 문제가 벌어졌다. 그러면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정말 중요한 것이 매년 공개하라는 거죠. 공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유럽에서
CSRD 같은 의무 공시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그 공시제도와 같이 또 합쳐져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CSDDD, 이제 공급망 실사법에서 나오는 실사 결과들이 같이 공시돼야 되는 상황들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유럽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또는 유럽 시장에 물건을 파는데 서플라이 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한국 대기업 또는 한국 중소 중견기업들은 유럽에 있는 공급망 실사법의 직간접 영향을 이제 당연히 받는 것이죠. 당연히 받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실제 했던 케이스가 유럽에 있는 이제 그 자동차 그 회사에서 최종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한국에 있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에게 부품 제조 회사에게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플라스틱 같은 화학물질 제조 회사에게 레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몇 년, 한 뭐 1년 전부터요. 그 레터의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프라이스와 퀄리티 중심으로 협력사를 결정했다면,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 우리가 유럽에 있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이나 EU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CSDDD를 fully comply 하기 위해서는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협력사인 너희들이 ESG 리스크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개런티 돼야만이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활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협력사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코드 오브 컨덕 같은 것들을 보내고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보내서 매년 너희들이 체크해가지고 지키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라 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특히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사실은 유럽에서 내려와 있는 코드 오브 컨덕이나 체크리스트를 받으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이제 중소 중견기업은 이거는 유럽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어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고객사로부터 직접 그 명령을 받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대기업을 통해서 한 단계 거쳐서 이런 코드 오브 컨덕을 지켜라.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매년 이제 제출해라.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뭐 율촌이나 이런 로펌을 통해서 현장 실사할 테니까 그것들을 준수해라.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이 아까 초반에 논의됐지만 이런 새로운 규제나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규제 리스크로서 성격이 있고요. 근데 그걸 또 동전의 양면인데 뒤집어 보면 그것들을 잘 이행하면 규제 프리미엄 또는 우리 회사의 어떤 캐퍼시티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유럽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법들이 정말 찬찬히 이제 자리를 잡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슬릴 수 있는 규제 시스템이 된다면 한국 그 중소기업 특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망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정보를 못 준다거나 그 실사하는 데 있어서 실사 대응을 못하면 거래가 단절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또는 어떤 기업은 이미 거래가 단절된 저 기업의 대신해서 저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라고 저희는 할 수 있어라고 손을 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업역을 확대한다는 측면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는 움직여야 되는 시점이 됐다. 다만 시간 문제다라는 점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상황이 됐다라는 점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런 공급망 실사법의 어떤 개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의의 발전 과정 그리고 이런 공급망 실사법이 갖는 그런 함의까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런 공급망 실사법이 ESG 공시와 상당히 타이트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두 개를 따라 볼 것이 아니라 공급망 실사법을 적용받는 기업이 대기업의 경우에는 ESG 공시법을 적용받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 공급망 실사 결과를 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요구사항이다 보니까 두 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공급망 실사법의 결과를 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두 개를 따로 보기보다는 두 개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이러한 공급망 실사법을 fully comply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점검을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연성 규제 단계에서 점검했던 것과 이런 실사가 의무화되었을 때 점검해야 될 그런 경성 규제 단계에서 점검해야 될 것들은 조금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또 이런 규제 적용 시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임박해 있다는
거 강조해 주셨고, 물론 시점은 2년 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그 다국적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를 체계를 한꺼번에 구축할 수 없다 보니까 이미 이러한 법 제도들 도입을 도입 전에 이런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법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법 규제가 도입된 것처럼 현재 시장이 발전해 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기업들이 이러한 공급망 실사법을 규제 리스크로 볼 수도 있지만 규제 프리미엄 관점에서도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제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김도영 위원님, 그 첨언하실 내용이 또 상당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 우선 윤 의원의 말씀에 제가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그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부분만 조금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공급망 실사는 실제적으로 규제이자 더 나아가서는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 말씀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급망 실사라는 것이 결국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위가요, 잘 아시겠지만은 그 협력업체 내지 하도급 업체 정도가 이제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우리 협력업체 내지 하도급 우리 중소기업이 정말 좋은 품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납기를 잘 맞추고 이러면 뭐 협력업체로서 공급망에서 정말 경쟁력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이 공급망 실사라는 것이 이제 의무화되고 제도화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뭐 가격, 품질, 납길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환경, 노동, 인권 관련해서 실사 내지 관련된 뭐 어떤 그런 성과 인증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이제 발주처 내지 가배 업체,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되겠죠.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ESG와 관련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는 뭐 실사를까지 해야 되는데 아까 좀 가장 엄격하게는 윤 의원의 말씀처럼 그 실사를 직접 그 해당 기업의 어떤 그런 또는 뭐 외부의 로펌을 통해서 실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그 ESG와 관련해서 너 우리랑 거래하려면 공시를 제대로 해라. 우리는 중소기업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해라. 이렇다든지, 또는 그 ESG와 관련해서 특히 환경 관련해서 뭐 인증받은 거 뭐 있냐, 인증을 받아라. 받아서 제출해라. 또는 뭐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어떤 이제 실사 어떤 그런 지침에 따라서 뭐 엑셀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실사를 자체적으로라도 해보자. 뭐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이게 결국 규제고요. 그 어떤 거래 관계에 있어서 공급망에 있어서 만약에 대외적으로 해외의 어떤 그런 기업들과의 거래가 있다면 그건 이제 무역 장벽으로까지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좀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 직면해 있다라는 부분을 중소기업 오너나 CEO들께서 좀 잘 인지하시고 오늘 뭐 선제적인 대비라는 이런 뭐 그런 우리 제목이 있는데 좀 미리 이것들은 이제 2년 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잘 대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공급망 실사법이 도입되기 전에도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특히 무역 장벽과 같이 지금 작용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공급망 실사법이 경성 규제, 연성 규제 단계 이런 것들을 뭐 굳이 구분하기보다는 수출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과거에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가격이나 품질 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급망 실사법을 적용받게 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또는 중증기구의 경우에는 선진국들이 쌓아놓은 진입장벽이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김도영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그 선진국에서의 다양한 그런 정책들이 개발도상국의 자국 시장의 어떤 진입을 조금 진입을 장벽을 쌓는 그런 배리어가 되고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혹시 장윤재 그 전문위원님께서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그 과거에 이렇게 보면 평가 같은 것들 많이 할 때
대기업들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평가 항목들, 협력업체 평가 항목들도 이렇게 많이 추가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많이 아마 러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저희도 공급망 실사를 받습니다. 저는 이제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유럽 고객들도 있고 뭐 미국 고객들도 있다 보니까 고객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설문지를 보내가지고 이거를 체크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하는 일 중에 많은 일이 그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각자 고객이 있으니까 각자의 고객한테 이런 거 보내주세요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공급망 실사의 그 어려움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공감해드리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이런 그 ESG가 타이브레이커라는 말로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경쟁력의 요인이 뭐 품질이나 이런 가격이었다면은 같은 품질과 같은 가격을 가진 상황에서 ESG가 결국 타이브레이커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금융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예전에 ESG 금융을 기관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타이브레이커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주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 해외 기업들이랑 계약을 하다 보면은 그런 공급망 실사 관련된 조항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거를 조금 뭔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사실 품질에 대한 실사, 가격에 대한 실사는 예전부터 있어왔고 계약서에도 보면 품질에 따른 진술 및 보증이나 품질에 따른 손해배상, 품질에 따른 계약 해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환경이나 사회, 안전보건, 환경에다가 옮겨오는 식으로 계약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좀 엄격한 기업들은 정말로 품질에 준해서 그러한 계약 조항을 만들고 조금 덜 엄격한 기업들은 보통 이제 진술 및 보증으로 계약 조항을 만드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것처럼 계약 조항에 우리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기존의 품질이나 기존의 가격을 준비하는 것처럼 ESG도 준비를 하고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서울시에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들은 공급망 실사, 저희가 물론 지금 주제는 공급망 실사지만 공급망 실사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B2C 기업들이나 뭐 납품을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 소비자가 처음 이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기 시작한 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급망 실사나 ESG 관련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뿐만이 아니라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착안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펌들도 이제 ESG 공급망 실사 받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서비스 기업들에게도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조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런 질문이 되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격과 품질을 다루는 것만큼 심각하게 환경, 노동인권 이슈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장윤재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환경 또는 노동인권과 같은 이런 ESG적인 요소가 타이브레이커가 돼서 사실은 결정 요인이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이제 이 토론회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뤘으면 하는 그런 주제는 금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울국제금융 오피스가 주최하는 서울금융혁신토론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 투자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금융 투자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군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아직까지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논의들은 작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가 이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그런 ESG 관점의 투자 또는 금융 논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서울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그런 혁신 제도들을 도입하면 서울시가 그런 글로벌하게 그런 역할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세 분께 동일한 그 질문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끝나고 나면 다음 질문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하시는 그런 조언들을 한 말씀씩 세 분께 이렇게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서울시가 국제 ESG 그런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지 또는 서울시가 이런 ESG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세 분께 자유로운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재현된다는 것이 좀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어려운 이슈이기도 하고 제가 어떤 금융이나 ESG 투자나 이런 쪽에 오랜 기간 천착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은 중소기업들을 만나보면 특히 이제 어떤 투자라는 측면도 물론 투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론을 받는 것,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이미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금리 때문에 고민이 많고 또 신규 대출을 받아서 신규 사업장 만든다든지 뭔가 투자해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받을 때 좀 더 좋은 금리를 받을지가 굉장히 큰 이제 고민이어서 제가 아까 어떤 정부가 그냥 아주 개괄적인 어떤 지원보다는 대기업과 연결해서 뭔가 생각해보자라는 거와 비슷한 맥락에서 아마 중견기업, 서울시 중소기업들이 어떤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연히 물론 금융기관과 그 1대1의 계약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서울시가 정책적인 측면인데 여러적인 측면에서 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 중간에서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그런 금융 대출을 일으킬 때 ESG적인 측면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 물론 ESG 측면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베리파이 할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ESG 경영 체계를 도입했다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아니면 ESG 공급망 관련해서 실사 관련해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무엇인가 서울시에서 준비한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족하면 적어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뭔가 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한다면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산업은행이라든지 여러 국민은행 포함해서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그 한 축에 서울시가 들어가서 기존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아니면 그 전에 인센티브를 좀 더 줄 수 있도록 서울시 또 재정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만들려는 노력 또 만들고 홍보하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하나 의미가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런 또 채널을 통해서 ESG를 정말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위험일 뿐만 아니라 기회로서 또 이제 좋은 거로서 또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이런 대출을 받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민간 시장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도 역시 이런 프로그램의 그런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의견 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도영 위원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SVB 뱅크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파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의 원인이 너무나도 ESG를 고려한 이사회를 구성해서 파산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사회 멤버가 예를 들면 10명인데 금융 관련된 전문가가 1명 이렇게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공적 어떤 금융에 있어서 ESG를 추구하고 지향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금융의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이나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또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잘 좀 고려를 해서 금융과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정책 방향을 좀 설정하고 정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실천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그런 ESG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도입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역시 금융에 대한 허브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밸런스 있는 시각이 필요하고 역시 그런 수익률 이익과 같은 이런 관점에서의 철저한 접근, 전문적인 그런 접근과 함께 ESG 전문성이 결합될 때 훨씬 더 아마 서울시가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고 계시고요. 장윤재 그런 전문위원님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ESG 투자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은 일단 우리 투자 자산군을 나눠보면 일단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그리고 대체 투자라고 해서 이제 대체 투자라고 하면 뭐 프라이빗 에쿼티나 뭐 벤처 캐피탈, 부동산 인프라 투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국내 주식이나 국내 채권,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에 대해서는 최근에 ESG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ESG 통합이 다소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투자에 있어서는 특히나 해외 대체 투자가 아니면 국내 대체 투자에서는 이러한 ESG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면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대체 자산군의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일정한 규제를 만들기가 어렵고 사실 공시되지 않는 정보를 통해서 이제 차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금융의 본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체 투자에서는 이렇게 ESG를 활성화시키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 가능성 위기와 기회가 점점 늘어나면서 ESG 금융보다는 지속 가능 금융이 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우리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개념 정의를 조금 하자면 ESG 금융이라는 것은 ESG 투자라는 것은 결국 위험과 곱하기 이제 수익률을 한 위험 조정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인데요. 결국 위험 조정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ESG를 고려하는 것인데 일단 금융기관들이 되게 인센티브가 보통 1년 단위이기 때문에 ESG 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해서 좀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자에게 그 자금을 제공하는 거대 기관 투자자가 먼저 이러한 ESG 투자를 활성화해야 이러한 작은 미세한 단위로까지 이게 더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 금융은 그 금융을 지속가능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위험 조정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을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서울시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ESG 금융보다는 지속가능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가능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대출이나 채권, 인프라,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자와 투자 대상 기업의 인센티브에는 좀 상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투자자는 금리가 높아서 받는 게 좋을수록 좋고 그 투자 대상 기업은 금리가 낮아가지고 대출할 때 갚는 돈이 더 적어야 좋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도 각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서울시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부동산에도 여러 가지 ESG 표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부동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잘 적용할 수 있고 관련된 투자자들이 부동산 관련된 ESG 표준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상세하게 구분해서 좀 설명드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큰 틀에서 보면 결국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인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와 같은 그런 공적 그런 기관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런 접근들 지속가능 금융을 이렇게 이뤄내 줄 때 결국 서울시가 오히려 이런 논의의 허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견 주신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의 토론을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그런 ESG 공시에 대한 부분을 다뤄봤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ESG 역량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특히 공급망 실사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봤고요. 또 서울시의 금융정책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ESG 금융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한지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ESG 워싱과 관련된 그런 논란들에 대해서도 짚어봤고요. 또 중소기업의 ESG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짚어봤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ESG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공급망상에서의 활동이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공감한 것 같고요. 또 이런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단지 아직 멀었다, 속도를 조정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런 ESG 규제들이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현실적으로 ESG 규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규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단계별 규제 도입이 필요한 것에 대부분 그 발제자분과 그 두 분의 토론자분께서 공감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희 추가적인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다른 자리를 통해서 토론자분들과 발제자분들과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감사드립니다.